미국이 칼을 꺼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최후 통첩이 떨어졌죠. 45일. 그 안에 수천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관세라는 이름의 처형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5,500억 달러. 국가 예산의 77%를 단 한 번의 회의로 바치기로 했죠. 협상도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45일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위협을 받았지만 서류를 집어던진 나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자 오히려 미소 지은 나라. 관세 폭탄을 협박하자 당당히 맞선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도쿄 방위성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국인 분석가인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데이터로 증명된 믿기 힘든 반전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충격의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날 도쿄 방위성 청사 7층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계가 같은 숫자에 멈춰 있는 것 같았죠. 45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던진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안보경제 분석가입니다. 데이비드 톰슨이라고 하죠. 일본 방위성 자문역으로 3년째 일해왔습니다. 런던 경제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방산 분야에서 15년 넘게 분석 업무를 해왔어요. 수많은 회의실을 경험했지만 그날처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위성 고위 관료들, 외교부 실무진, 경제산업성 담당자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금액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9천억 달러. 45일 내에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 부여된 숫자였죠. 5,500억 달러. 일본에 할당된 금액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이건 투자라기보다 조공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투자라는 단어가 징수로 들렸어요. 옆자리에 과장급 관료가 서류를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죠. 수익은 미국이 90% 가져갑니다. 손실은 우리가 100% 떠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투자 조건이 아니었어요. 일방적 통보였죠. 회의를 주재하던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무진 중 한 명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했다고요? 회의실 안에 미묘한 동요가 일었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같은 조건을 받았을 텐데요. 미쳤나? 주한미군 철수 카드 나오면 끝인데. 하지만 서울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즉시 고개를 숙였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국장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세부 조건을 검토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서는 관료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복도로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45일이라는 시한이 시작됐고 서울은 침묵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어요. 한국은 왜 버티는가? 동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죠.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나오면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들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배짱만으로 미국 앞에서 버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뭔가 제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달력을 봤습니다. 45일. 붉은 원이 제 눈을 태웠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지표, 방산 수출, 공급망 데이터. 밤새 자료를 뒤졌죠. 그러다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도 요동 없어.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 대변인의 말이 인용돼 있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건 외교 수사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언어였죠. 한국의 침묵은 협박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 너머 서울이 있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45일 안에 무언가가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있었죠. 한국은 왜 버티는가?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 방산, 공급망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러다 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죠.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였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첫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한국의 텅스텐 공급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텅스텐. 미사일 탄두 핵심 소재의 80%를 차지하는 금속이었습니다. 고온에서도 견디고 관통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이 텅스텐의 최대 공급처가 한국이라니.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 상동광산은 세계 최대 고순도 텅스텐 생산지다.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 공급원이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물 수출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미사일이 한국의 광산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정리됐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 이유. 그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데이터였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죠. 제 가슴에 각인됐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 미사일, 이지스함.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물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을 팔고 기술을 쌓고 협상력을 얻었어요. 트럼프가 철수 카드를 흔들었을 때 한국은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텅스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도체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데이터 센터, 국방 시스템, 인공지능 개발. 모두 한국산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자료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세계 점유율 상위권이었죠. 미국이 추진하는 전기차 전환 정책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닌 데이터로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의 미사일이 한국의 광산에서 날아오르고 미국의 시스템이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고 미국의 미래가 한국의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무기 밑에 한국의 금속이 깔려 있었어요.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전시작 정권 전환 최종 단계 돌입.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전시작 정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었죠.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국이 쥐고 있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돌려받고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었어요. 미국 없이도 스스로 싸울 수 있다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일본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번화한 거리, 높은 빌딩들. 하지만 그 아래 깔린 안보 구조는 7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총 대신 자원을 들고, 총 대신 기술을 쥐고, 총 대신 데이터로 싸우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고 있었다. 돈으로. 아니, 정확히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으로, 기술로, 필수 불가결함으로 싸우고 있었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란 단어를 전략 자산으로 읽은 순간이었습니다. 45일의 시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시간이 아니라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텅스텐, 반도체, 배터리. 한국의 카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뒤지다 한 통의 메일을 발견했죠. 3개월 전 미국 해군 관계자가 보낸 자료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SS 3급 모델 기반 전략 제안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성자 이름이 보였어요. 홀세 중령, 미국 해군 현역.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핵잠수함만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쓴 공식 보고서였어요. 그 다음 줄을 읽었죠. 대안은 한국의 KSS 3급이다.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세계 최강의 해저 무기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 해군 장교가 한국 잠수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40억 달러. KSS 3급 한 척 8억 4,500만 달러. 5대1. 같은 예산으로 버지니아급 한 척을 만들 때 KSS 3급은 5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강력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었어요. 성능 비교표를 보는 순간 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화력. KSS 3급이 더 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었죠. 생존성. 피격 시 버지니아급은 원자로 손상 우려가 있지만 KSS는 전력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핵잠수함의 장점은 무제한 항속이었죠.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습니다. 비용, 유지보수, 정치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 KSS 3급은 달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에 쓰이는 그 배터리가 잠수함의 심장이 되어 있었어요.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 산소 없이도 2주 이상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SS 3급은 바다의 유령이다.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소음 없는 맹수의 심장이 바다 밑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본도 잠수함을 만듭니다. 소류급, 다이게이급. 기술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우리의 잠수함은 미국 해군이 모델로 삼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홀세 중령의 분석이 이어졌어요. 중국과의 분쟁 시나리오에서 핵잠수함은 전략적 억제력이다. 하지만 실제 교전에서는 KSS 3급 같은 재래식 잠수함이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럴까요? 보고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숫자. 같은 예산으로 5배 많이 배치할 수 있었죠. 둘째, 유연성. 천해에서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핵잠수함은 크고 깊은 바다가 필요하지만 KSS는 얕은 바다에서도 움직였어요. 셋째, 은밀성. 소음이 거의 없어 적의 탐지망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던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홀세의 결론이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KSS 3급은 미래 분쟁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바다 밑이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세계의 질서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핵보다 조용한 혁명. 그것이 KSS였어요.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랬죠. 하지만 한국은 그 우산 아래서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이제 미국의 교본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빈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동맹이 아닌 교본. 그날 밤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의 지도가 한국 기술 위에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것. 미국의 미사일은 한국의 텅스텐으로 만들어지고 미국의 시스템은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이제 미국의 해군 전략은 한국의 잠수함을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5일의 시한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버티는 이유를. 그들에겐 총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협상은 이미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었어요.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쿨 나가타초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캠프 본부였죠. 자민당 총재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어요. 회의실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보수 진영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국회의원, 정책자문단, 선거 참모들. 모두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한중진 의원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환호가 이어졌죠. 저는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치의 환호 뒤에 국가 전략의 균열이 보였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고 있었죠. 트럼프의 철수 카드가 다시 꺼내지고 있었고 중국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야스쿠니 참배라니.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대기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의 공식 입장 발표.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철수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석이었어요. 협박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전략적 사실 진술이었죠.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의 언어였어요. 일본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5%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일본은 30%를 올렸는데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중국이 뭐라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필수입니다. 박수가 또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수 뒤에 숨은 균열을. 우리는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국제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직접 나섰죠. 기자들 앞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재가 되더라도 당분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보류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회의실을 덮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카이치가 답했습니다. 이 시국에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보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이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중진 의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역사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일본 보수 정치의 상징이던 야스쿠니 참배. 그게 한국 때문에 보류됐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총성보다 컸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엔 불빛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참배를 미루겠다는 한 문장이 수십 년의 교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박수는 커졌지만 신념은 흔들렸다. 처음으로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본 보수 진영 중심에서 총재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잃고 있었고 한국은 전략을 얻고 있었습니다. 45일의 시한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흐르는 건 시간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보고서만 봤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 관련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러다 한 통계표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70억 달러. 4년 만에 5배 상승한 수치였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총 대신 공장이, 탱크 대신 기술이 싸우고 있었죠.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1000대가 넘었습니다. 사막과 평원을 달리는 한국산 전차들의 사진이 보였어요. K9 자주포. 폴란드, 호주, 이집트. 세계 각지의 들판에서 포연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마하 1.8로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어요. 안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보 주권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는 한국과 동맹이 되는 거였죠.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저는 일본 방위성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방산 수출액. 턱없이 낮았어요. 무기 수출 3원칙이 발목을 잡았죠. 평화헌법의 제약도 있었고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만들고 팔고 개량하며 기술을 쌓아갔어요. 숫자의 격차가 전략의 격차였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보고서였죠.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반도체 재건 프로젝트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했습니다. 정부가 수조엔을 쏟아부었죠.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보고서 하단의 주석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핵심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수입.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의 뿌리가 이미 한국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고순도 화학 소재, 웨이퍼 가공 기술. 한국산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도쿄의 빌딩 숲 아래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프는 상승했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하락선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전시작 정권 전환 최종 승인.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전시작 정권. 전쟁 시 군대 지휘권이었죠.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국이 쥐고 있던 권한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한이 아니었어요. 미국 없이도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일본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죠. 자위대의 작전권도 전략 방향도 모두 미일 동맹 틀 안에 있었어요. 전작권. 그 단어가 일본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K2의 궤도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진 속이었지만 그 울림은 현실이었어요. TSMC의 벽 뒤엔 한국산 실리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뒤엔 한국의 소재가 깔려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기술이지만 그들의 기술은 전략이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일본은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 정밀한 공정, 오랜 노하우. 하지만 그 기술을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만들고 그걸 무기로 바꾸고 무기를 협상 카드로 쓰고 협상으로 주권을 지켰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45일의 시한이 흐르는 동안 숫자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170억 달러의 방산 수출, 5%의 방위비 인상, 70년 만에 작전권 환수.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기를 사고 있었고 한국은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키려 애썼고 한국은 기술을 세계에 팔아 영향력을 키웠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세계의 안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주일 후, 저는 도쿄 방위성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이었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위성 고위 간부들, 자위대 장성들,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스크린 앞에 분석관이 섰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분석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A. 주한미군 완전 철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이 눌렸고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남쪽으로 물러나더니 사라졌어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 순간 붉은 화살표들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병력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의 세력이 동중국해로 확장됐죠. 그 붉은 화살표들이 일본 열도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분석관이 계속했습니다. 일본 방위비 최소 50% 증액 필요. 자위대 병력 20만 증원. 미일 동맹 강화 명목의 추가 기지 제공.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었어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파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독자 방위 체계를 강화 중입니다. 전시작 정권 환수를 완료했고 방산 수출로 자체 방위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말하기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핵억지력 논의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핵무장. 그 단어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미사일 기술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가능하고 일본은 안 된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비핵 3원칙이 있었습니다. 만들지 않고 갖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 70년 넘게 지켜온 원칙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자체 억제력 확보가 생존 전략이었어요.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시나리오 B. 주한미군 부분 철수 및 일부 병력 일본 이전.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반도의 파란 화살표 일부가 일본으로 옮겨왔어요. 오키나와 후텐마 요코스카. 붉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 반발 예상. 기지 확장 비용 추가 부담. 중국의 외교적 압박 강화. 모든 화살표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놓인 자료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도가 붉게 물들 때마다 제 안의 자존심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분석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시나리오 C. 주한미군 유지 및 한미동맹 강화. 화면엔 현상 유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동북아 안보 균형이 유지됩니다.
일본의 추가 부담도 최소화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무너진다는 거였죠. 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시나리오 분석을 미국과 공유합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워싱턴에서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우린 여전히 묻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뭐래? 한국은 묻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죠.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꺼진 화면 위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한반도의 철수 시나리오는 일본의 악몽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장성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협상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붉은 화살표만 가득했습니다. 북한의 남하, 중국의 확장, 일본의 고립.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랐어요. 미국이 철수하면 우리가 무너지고 미국이 남으면 우리가 살아남는 구조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협상했고 우리는 반응했습니다. 한국은 카드를 만들었고 우리는 카드를 받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결정을 따르는 나라였고 한국은 미국의 결정을 바꾸는 나라였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45일의 시한이 흐르는 동안 지도 위의 화살표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표를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엔 방위성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위대한 합의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을 3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 우리는 30%를 올렸는데 제 옆에 앉은 일본 관료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5%라고요? 우리는 30%를 올렸는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본이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미국산 무기 2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였죠. 한국은 고작 5%의 인상으로 끝냈습니다. 차이는 25%. 하지만 그 차이가 말하는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쪽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한쪽은 조건을 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왜 양보를 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파고든 자료들이 모두 이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텅스텐 카드, 반도체 카드, 배터리 카드, 잠수함 기술. 한국은 미국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상력은 무기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왔죠. 미국이 들이민 서류 위에 한국은 단 한 줄을 썼습니다. 노라고. 그리고 미국이 양보했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버텼고 미국이 물러섰습니다. 다른 관료가 반문했습니다. 왜 우린 못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방위비를 올렸고 그들은 협상력을 올렸다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며칠 전 읽었던 카네기 재단 보고서였습니다.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이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문장 옆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아니, 이제 그들은 총도, 돈도, 기술도 모두 가진 동맹국이다.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30%, 한국의 증액 5%, 일본의 추가 무기 구매 200억 달러, 한국의 추가 구매 제로.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박이 아닌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밝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린 카드가 없었어요. 일본은 지리적 가치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진 기지. 그게 전부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산업적 가치, 기술적 가치, 전략적 가치. 모든 게 있었어요. 그날 동맹의 무게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경제전의 승리였다. 한국은 전쟁을 다르게 싸웠습니다. 총이 아닌 공장으로, 협박이 아닌 필요로, 굴복이 아닌 협상으로. 그리고 이겼습니다. 45일의 시한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5%를 냈고 일본은 30%를 냈어요. 숫자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끝났고 숫자는 확정됐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늦은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넜어요. 창밖으로 다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물결 위에 흩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의존과 패턴이 이 물결 아래서 부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자문 보고서였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의 가치는 지리적, 한국의 가치는 산업적. 그 다음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은 대체 가능하지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일본의 자문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공급망의 중추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심장이었고 미국 국방산업의 동맥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아래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앞에 섰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그 안에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엔 거제의 조선소 자료를 봤습니다. 거대한 함선들이 바다로 미끄러지는 사진들이었어요.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군함. 모든 게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엔 대전의 연구소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K 무기 시스템 개발, SMR 소형 모듈 원전 연구. 미래 기술이 동시에 태어나고 있었죠. 모든 엔진, 모든 기계, 모든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불빛이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택한 것은 안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도전이었죠. 안정은 편했습니다.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물며 평화 헌법을 지키고 경제에만 집중하면 됐어요. 하지만 도전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도체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한강 위의 불빛이 제 눈에 번졌습니다. 그건 산업의 빛이었습니다. 동시에 의지의 불꽃이었죠. 한강의 불빛은 더 이상 도시의 조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연구소의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전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을 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교본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이 정리됐습니다. 텅스텐에서 시작해 반도체를 거쳐 잠수함 기술을 보고 방산 수출을 확인했죠. 야스쿠니 보류 결정을 목격했고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대 30%의 협상 결과를 봤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강을 건넜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죠.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고. 바로 그들의 의지였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170억 달러의 방산 수출 뒤에 숨은 땀, 5% 협상 뒤에 있던 전략가들의 밤샘, KSS 잠수함 개발 뒤에 수천 명 엔지니어들. 그 모든 의지가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그 도시가 품은 의미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와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동맹, 대한민국. 그날 이후 저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동맹이란 강한 나라 곁에 서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한 나라 곁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과 기술, 의지와 자존심으로 무장한 그들은 총 대신 공장을, 협박 대신 협상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